자, 이번 시간에는 디젤 분사 노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젝터라고 하죠. 그래서 분사 펌프에서 보내온 고압의 연료를 이제 실린더, 연소실 안에 분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분사하는 장치가 바로 분사 노즐입니다. 그래서 고압의 연료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연소실 내에 분사하는데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 종류의 모양으로 생겨 있고요. 내부에 그 단품으로서 분해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포켓도 있고 캡너트 있고 가스켓 있고 노즐 보디 그 다음에 노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정밀합니다.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이 노즐을 분해 조립을 일반인들은 잘 안 해요. 요즘은 더군다나 안 하고 그냥 통째로 교환해 버리는데 예전에는 이거 다 분해해서 수리하고 정비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사 노즐은 연료를 분사시키는 장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무화 이렇게 쏴질 때 안개처럼 뿜어서 곱게 밀입화돼서 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불이 착화가 잘 되고 완전 연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분무의 입자가 아주 작고 균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무가 잘 분산되고 각도도 있습니다. 부하에 따라서 필요한 양을 분사할 것. 그 다음에 분사의 시작과 끝이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 쫙 나가고 딱 끄지면 딱 끝 맺혀야 돼요. 그것이 질질질 새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화염 전파에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노킹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고온 고압의 아주 가혹한 조건에서도 장시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후적이 일어나지 말 것. 바로 이것이 후적이 뭐냐면은 분사 끝이 딱 막아서 연료가 딱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못하고 조금씩 맺히는 거. 이런 것들이 후적입니다. 이 후적으로 인해서 또 불이 계속 연장돼서 붙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노킹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료 분무에 노즐에 3대 요건이 있습니다. 그 3대 조건은 무화가 잘 돼야 된다. 관통력, 고압의 약 30대 1 정도의 압축비를 가지고 압축시켜놓은 공기가 저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이 안개처럼 뿜어지는 연료가 거기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관통력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분포, 고르게 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연료 분무의 3대 조건 그러면은 무화, 관통력, 그 다음에 각도, 분포 각도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필기심에 아주 잘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분사 노즐의 종류는 개방형과 밀폐형이 있는데 또는 폐지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는데 밀폐형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밀폐형을 주로 많이 쓰죠. 구멍형, 핀틀형, 스로틀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저 구멍형 같은 경우는 구멍이 노즐 맨 끝에 구멍 뚫어져서 거기서 분사가 되는 거고 핀틀형은 핀이 노즐 끝에 조금 나와 있어요. 핀처럼. 그래서 그 핀틀형. 그 다음에 스로틀형은 옆으로 약간 퍼지게 돼서 밑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바랍니다. 개방형 노즐에서는 분사지는 니들 밸브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분공이 열려져 있어요. 구멍이 바늘이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열려져 있다 그 얘기예요. 장점은 고장이 적죠. 왜? 니들 밸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날 물건이 없다 보니까 고장이 적은 거야. 구조가 간단하며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 연료의 무화가 불량하고 후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개방형 노즐은 근래 자동차에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폐형의 구멍형, 핀틀형, 스로틀형 이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쓰는데 이것도 예전에 인젝션 펌프가 있는 예전 디젤 기관들이나 쓰지 요즘처럼 전자제어 분사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전자제어 분사할 때는 이런 기계적인 분사 노즐은 안 쓰고 전기적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인젝터라는 걸 쓰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폐지형 노즐에서 구멍형 노즐, 그 다음에 핀틀형 노즐, 스로틀 노즐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멍형 노즐은 니들 밸브의 맨 앞끝이 원뿔 형식으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구멍이 있는 거예요. 분사 개시압력은 150에서 300kg/s² 정도로 직접 분사 실식에 사용된다. 구멍형은 직접 분사 실식에 사용한다. 분사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200에서 40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종류에는 단공형과 다공형.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는 거는 단공형, 구멍이 1개 이상, 2개 이상 있는 거 다공형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시동이 쉽고 연료 소비율이 적다. 왜? 직접 분사 실식. 연소실 하나에 우리 연소실 구조 배웠죠. 거기에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시동이 상당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 개시압력이 높기 때문에 연료의 무화가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핀틀형은 니들 밸브의 앞끝이 원기둥처럼 노즐의 맨 끝이 핀처럼 생긴 게 노즐의 그 면에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까칠까칠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분사 개시압력은 약 80에서 150 조금 낮죠. 그 다음에 예연소식이라든가 와류 실식에 주로 사용합니다.
장점은 노즐의 구조가 구멍형보다 간단하고 고장이 좀 적다. 그 다음에 연료의 분사 개시 압력이 비교적 낮고 무화가 양호하고 분사성이 향상된다. 자, 핀틀형 노즐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형은 핀틀형 노즐을 약간 개조한 거야. 왜 개조했냐? 각도를 조금 더 준 거야. 각도를. 분포가 좀 더 고르게 퍼지라고. 그래서 분사 초기에 분사량이 적어서 노킹을 방지하는데 분사 개시 압력 똑같이 약 80에서 150. 정확하게 하면 100에서 120, 100에서 140 이렇게 약간의 다소 차이는 있는데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연소식 및 와류식에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핀틀형이죠. 핀틀형, 스로틀형, 그 다음에 구멍형. 이렇게 구멍형도 이거 구멍이 지금 두 개가 뚫려져 있는 거 보니까 다공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한번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노즐의 모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되냐면 여기 이렇게 삐쭉 나오는 거 이거 우리 핀틀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연료가 분사 펌프에서 오게 되면 이 노즐을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은 스푼이 장력을 이기고 들어 올렸을 때 구멍이 열리겠죠. 그때 연료가 분사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분사 펌프에서 푹 하고 압력을 주면 그때 압력 때문에 얘가 들어 올려져서 분사가 된다. 그다음 구멍형과 핀틀형과 스로틀형의 끝을 잘 보세요. 이렇게 틀리죠. 구멍형은 이렇게 분사각도가 굉장히 넓죠. 그 다음에 핀틀형은 좀 작고 스로틀형은 이 스로틀의 각도에 따라서 약간 퍼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노즐의 작동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사 노즐 시험이 있습니다. 이 분사 노즐 시험은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무엇을 검사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분사 압력이 어느 정도에서 얘가 개방이 돼서 연료가 나가는지 검사하는 분사 압력 검사와 그 다음에 무화가 잘 되는지 안개처럼 막 잘 뿜어져 나가는지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죠. 아니면 물처럼 찍 나가는지 그걸 검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분사 각도 이 분포 각도가 제대로 퍼져 나가는지 이걸 검사하는 게 바로 노즐 시험 테스터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각 메이커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실기 시험 보실 때 이거 반드시 그 작동을 하게 되고 분사 노즐을 시험을 해서 압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사 각도라든가 그다음에 무화 상태 이걸 검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즐 시험할 때 사용 경유는 그 비중이 약 0.8에서 0.84 정도 좋다. 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온도도 적당히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20도씨 전후가 좋습니다. 완전히 차가울 때, 완전히 뜨거울 때 점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압력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 이건 뭐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약간 20도씨 정도의 온도가 어느 정도 상온 정도가 맞아야 된다. 시험은 분사 각도, 분사 압력, 후적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위에는 압력 게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압력 해체 밸브가 있어요. 한번 쏴주고 나면 여기 압력이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빠지겠지만 여기 핸들을 이렇게 풀면은 압력이 쑥 빠져요. 그래서 이 뒤통에 경유를 약 60% 이상 여기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레버가 있고 여기에 파이프가 이렇게 걸려서 여기에 노즐을 딱 거는 거예요. 노즐을 걸어놔. 파이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 파이프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장착을 해서 여기다 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가 이 안에 차 있다고 생각하고 펌프를 2, 3회 정도 펌핑을 한 다음에 약간의 유격이 있어요. 처음부터 꽉 누르는 게 아니고 약간의 유격이 딱 있는데 힘이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힘이 걸릴 그때부터 한 번에 콕 하고 눌러주게 되면 이 압력 게이지가 반들이 쫙 갔다 톡 떨어져요. 그러니까 쭉 갔다가 톡 떨어져가고 천천히 떨어져. 그때 최고점이 분사 압력이냐 아니면 갔다가 탁 떨어져서 딱 멈추는 지점이 분사 압력이냐. 사실 쫙 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그때 밸브를 탁 열어주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딱 걸어주는 평균 압력 그때가 노즐의 분사 압력의 규정값입니다. 따라서 게이지에서 딱 갔다가 퍽 차면 최고점 보지 마시고요. 갔다가 탁 떨어집니다. 딱 걸리는 그 지점이 측정값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즐 시험기의 검사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게이지상에는 압력이 보일 것이고 또 분포되는 것은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육안상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 고르게 무화처럼 안개처럼 팍 뿜어져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거 한 서너 번 하고 나면요 디젤 경유가 안개처럼 팍 올라와요. 꼭 그 산속에 온도차 때문에 왜 그 안개 구름 생기듯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그런 연료가 미세하게 클러스터화 돼가지고 뿜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그럴수록에 노즐의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하고 났는데 노즐 끝에 연료가 약간 맺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후적이야. 그
그 후적이 생기면 안 돼요. 쫙 뿜고 나면은 노즐 끝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 후적은 안 좋은 건데 연료의 분사가 완료된 다음에 노즐 팁에 연료 방울이 형성돼서 연소실에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후적이 발생하게 되면 후연소 기간이 길어지게 되죠. 연소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야. 하게 되면은 배합, 배기가스 나가는 중에 압력이 또 걸려버리죠. 배기 밸브가 딱 열리면 계속해서 연료로 인한 팽창 때문에 압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배기구에 배기가스에 나가는 배기구에 걸리는 압력, 그걸 배합인데 그 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엔진이 저항이 생겨버리죠. 펑하고 배기가스를 내보내야 되는데 압력이 크다 보니까 머플러에서는 막고 있고 여기서는 계속 공기가 팽창되고 이거는 피스톤은 이제 배기행진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저항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력이 죽죠. 원활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압력 때문에 못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배합이 형성돼서 오히려 엔진의 출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후적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헌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외력에 의해서 엔진 외부에 의해서 회전수라든가 회전 속도가 파상적으로 변동되는 현상. 가령 예를 들어 주행할 때 바퀴로부터 어떤 걸림돌이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때 본의 아니게 엔진이 동력이 거꾸로 딱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간혹 나타나겠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헌팅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냥 참고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그래픽에서 보셨다시피 딜리버리 밸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름이 단면적의 지름이 1mm 정도도 안 돼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도 분사 펌프에서 플런저에서 쏴준 고압의 연료를 딱 보내고 난 다음에 딜리버리 위에서 닫아주는 스프링이 딜리버리 밸브가 압력이 끝나고 났을 때 탁 닫아줘요. 그럼 연료가 공급되는 게 딱 차단이 되겠죠. 그 차단이 됨으로 인해서 노즐에서도 압력만큼 쏴주고 압력에서 딱 차단되니까 니들 밸브도 어떻게 돼요? 딱 닫혀버리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딱 막아줘서 후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바로 딜리버리 밸브가 하는 건데 그때 유압 어느 정도 시험을 해야 되는데 분사 펌프를 회전시켜서 150kg/s 정도 이상으로 압력을 상승시켜 회전을 멈추고 제어레크를 무분사 위치로 해서 딜리버리 밸브 내의 압력이 10kg/s 정도까지 저하될 때까지 소요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정상이다. 그 정도로 유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유지력. 그래서 이 딜리버리 밸브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사 개시 압력 조정. 자, 이렇게 우리가 노즐 시험기로 압력을 검사했는데 압력이 너무 낮아 또는 너무 높아. 그럼 뭔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노즐의 그 분해도를 보시게 되면 거기엔 니들 밸브 위에 뭐가 있어요? 스프링이 있죠. 분사 어차피 연료가 분사 펌프에서 와가지고 니들 밸브의 그 경사진면을 치켜 올려서 니들 밸브를 올려야 되는데 위에 뭐가 있어요? 스프링이 있죠. 그 스프링이 딱 누르고 있다 보니까 이 장력이 세고 여림에 따라서 이 압력 자체가 틀려지죠. 따라서 그 스크류 위에 스프링 위에 있는 스크류가 스프링이 가지고 장력을 조절합니다. 조이면 조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스프링 장력이 점점 세지니까 니들 밸브가 스프링 장력을 이기고 올라가는 힘이 더 커지겠죠. 따라서 분사 압력은 높아지고 풀면 풀수록의 분사 압력은 낮아져요. 이렇게 해서 압력을 조절하는데 이때 쉬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류식이 있다. 스크류식은 조이는 거. 그 다음에 쉬임식은 캡이 있어갖고 그 캡 스프링하고 사이에 와셔라고 생각합니다. 와셔. 와셔 두꺼운 게 들어가면 두꺼운 게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스프링 장력이 세지겠죠. 그래서 그 세지니까 쉼을 넣으면 넣을수록의 분사 압력이 올라가고 쉼을 빼면 뺄수록의 분사 압력은 낮아집니다. 그 차이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 노즐에서 과열이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연료의 분사 시기가 틀린다든가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연료가 분사가 되면 노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사 시기가 틀림으로 인해서 노킹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연소실 내에 열을 축적하게 되죠. 그 열로 인한 열점이 또 만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자꾸 올라가요. 그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분사 시기가 틀려지고 틀렸을 때, 그 다음에 연료의 분사량이 너무 많을 때, 화염에 걸리는 시간, 연소 기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 그다음에 과부하에서 연속 운전, 부하를 많이 해. 그러면 그만큼 악셀레터를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힘을 많이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노즐도 과열되는 원인이 생긴다. 노즐이 너무 과열이 되면 어떻게 돼? 변형이 올 수가 있죠. 금속의 변형이 와서 분사량 자체가 또 틀려져요. 그래서 노즐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엔진의 폭발력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노즐이 과열되는 것은 그렇게 과연 좋은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급 장치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보입니다. 터보. 이 터보를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좀 이따 그림으로도 한번 보시겠지만 공기가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움직이는 행정만큼 외부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죠. 그 공기를 압축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연료를 분사해서 터트리면 들어온 공기만큼 팽창을 해서 동력을 얻어내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피스톤이 산상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그 최적보다 강제적으로 공기를 더 넣어줘. 빨아들이는 흡입되는 공기량 말고 그것 플러스 오히려 강제적으로 공기를 더 넣어주어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가장 최대의 실린더 행정에 들어올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왔죠. 더 많이 들어온 거를 압축을 해버리고 똑같은 행정에서 압축해버리니까 나중에 폭발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출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연료는 똑같이 분사하는데 공기의 양이 많아가지고 팽창률이 더 커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연료 소비율이 적으면서 엔진의 출력도 높아지고 따라서 연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장치, 공기를 강제적으로 더 실린더에 넣어주는 장치가 바로 과급기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보입니다. 최적 효율을 높여서 흡입 공기 압력을 가해주는 일종의 공기 펌프가 바로 과급기, 터보입니다. 목적은 과급기를 설치하면 엔진의 무게가 약 10에서 15% 정도 증가합니다. 그만큼 부품이 하나 더 들어가요. 엔진의 출력은 35에서 45% 정도가 더 증가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디젤 기관들은 요즘에 웬만하면 다 터보 장치가 들어갑니다. 과급기가 다 들어가요. 최적 효율이 증가하므로 평균 유효압력과 회전력이 상승해서 연료 소비율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급기인데 이 과급기는 조금 이따 그림을 보시겠지만은 그럼 동력이 뭐냐? 어떻게 뭐 펌프로 넣어주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배기가스 나가죠? 이따 그림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배기가스도 나갈 때 어떻게 보면 공기 이동이잖아. 바람이야. 거기다가 날개를 달아놔. 날개를 달고 그 날개 한쪽 끝에다 또 다른 날개를 달아서 이번에는 그 다른 쪽 날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흡입 공기 있죠. 흡입 공기를 여기를 거쳐서 가게 만들어. 그러면 폭발이 될 때 배기가스가 푹 나가면서 날개를 돌리면 같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쪽의 날개를 도니까 흡입되는 공기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쫙 불어넣게 되겠죠. 따라서 배기가스의 동력을 흡입가스의 동력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터보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구조상 최적형과 유동형으로 나눠지는데 4행정 디젤 엔진에서는 배기가스로 구동되는 터보 차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보 차저가 사용되고 2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은 크랭크축으로 구동되는 루프식이 소기 펌프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이클은 여러분들 신경 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과급기 윤활은 엔진 윤활 장치에서 보내준 오일로 직접 공부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터보를 쓰는 엔진들은 좀 오일이 좀 특출해요. 다른 일반 오일하고 좀 틀립니다. 일반 오일들은 온도가 높으면 연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터보 장치는 어떻게 돼? 배기가스가 항상 다 있기 때문에 많은 열을 축적하죠. 따라서 여기도 윤활 이제 회전체가 있다 보니까 윤활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만 별도로 윤활을 시켜주는 오일을 갖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용되는 윤활유는 엔진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여기서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엔진 오일의 성분도 어떻게 돼요? 온도에 상당히 견뎌야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터보가 들어가는 엔진 오일들은 일반 터보가 없는 엔진 오일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주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이렇게 터보 같은 거 보면 아주 고속으로 하다 보면 말이죠. 본넷 딱 열면요. 밤에 본넷을 딱 열면 엔진룸이 환해요. 뭐 때문에 환하냐? 뭐 전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터보 장치가 열을 받아갖고 이 쇳덩어리 여러분들 그 열 받으면 벌겋게 변하죠. 이 벌겋게 변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식혀줘야 되는데 약간 무리가 가면은 그렇게 터보가 벌겋게 달궈져. 정말 불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벌겋게 달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윤활유의 성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터쿨러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인터쿨러는 뭐냐면 공기가 자 보세요. 흡입되는 공기를 압축하면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온도가 적정하게 올라가서 거기에 연료 분사를 시켜서 착화를 일으키는 건데 이 공기가 적당히 뜨거워야지
너무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버리면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염 점퍼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변동이 생기겠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또 노킹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놈의 터보를 쓰다 보면은 공기가 쫙 하다 보니까 이 공기가 데워져서 들어가. 뜨거워. 그래서 이거를 식혀줘야 됩니다. 그 식혀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냉각 장치에서 물을 식혀주는 게 라제다라는 것이 있죠. 그 라제다처럼 생겼어요. 공기가 이 라제다만 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네트 일반 그 SUV 같은 것들 또는 승용차도 수입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인터쿨러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본네트 이렇게 공기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 공기구멍에 바로 뭐가 있냐면 라제다 요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공기가 이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오는 전면 투영부로 들어오는 공기를 가지고 라제의 단면적을 증가시켜서 공기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그게 바로 인터쿨러예요. 그래서 터보를 쓰는 기관들은 인터쿨러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왜? 공기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떨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떨군 공기를 식혀주는 게 바로 인터쿨러다. 공기를 압축해서 실린더에 공급하고 흡입 효율을 높여서 출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과급기지만 이 가압된 공기는 단열 압축되기 때문에 고온이 돼서 팽창해서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흡입 효율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온이 된 공기를 냉각시켜서 온도를 낮추고 공기의 밀도를 높여서 실린더로 공급하는 혼합기의 흡입 효율을 더욱 높이고 출력 향상을 도모하는 장치가 바로 인터쿨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급기인 터보와 인터쿨러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이 부분에 터보인을 돌려주고 이 날개를 돌죠. 그리고 빠져나가. 그때 흡입되는 공기 쪽에 날개를 또 둬서 강제적으로 불어넣을 때 이 온도를 식혀주는 인터쿨러가 있고 인터쿨러를 거쳐 차가운 공기가 다시 흡입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터져서 또 나오고 이와 같이 계속 연동돼서 공기를 강제적으로 압송시키는 장치가 터보고 그 압송된 공기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기 온도를 낮춰주는 게 바로 인터쿨러입니다. 그래서 이 터보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쪽은 배기 쪽이고 배기가스 나가면서 날개를 돌리죠. 그때 연동된 축에 날개를 둬서 흡입된 공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이런 장치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실제 정비하면서 보고 일단 이 단품의 역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날개의 모양에 따른 그 작동 모습을 보는 건데 어쨌든 터보가 이와 같이 작동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니까 쉽게 이해해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